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홍천 춘천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수자원관리부장 박재영입니다. 저는 포럼 책자 자료를 조금 보고 왔지만은 오늘 이렇게 발표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이제 그냥 눈으로 보고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농업토목기술처 입장에서 지금 친환경 정비 방안을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부끄러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 농업토목에서 개상하고 있는 수로는 자연 수로가 아니라 인공 수로라는 것을 일단은 전제해 두시고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원도 그 친환경적 하천 관리를 위해서 모이신 자리에서 제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로의 친환경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농어촌공사에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규모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수로는 농업 기반 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간에 언제부터 환경 친화적인 부분의 그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 시점이 언제쯤인지 그것도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농업수로 그리고 이제 농업수로의 친환경 정비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리겠는데 사례가 너무 앞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거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일단은 토목회사에서 보고 있는 친환경 정비가 어떤 수준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행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정비사업과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 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연동 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농업 생산성과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주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효시는 꽤 오래됐습니다. 1908년도에 전북에 있는 옥구 서부 수리조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옥구 서부 수리조합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이제 잘하신 분들은 수리조합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는데 그 수리조합 자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1908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세 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있었는데 이 세 개의 기관을 2000년 되면서 정부에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라는 이름으로 2000년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이름이 바뀌어서 2005년에 농어촌공사, 한국농촌공사, 그 다음에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까지 사업 영역을 아우러야 된다 해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이름으로 바꿔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전라남도 나주로 본사가 이전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는 대표적인 게 약 4가지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물과 사람과 그리고 농어촌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땅에 대해서는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이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느낄 수 있는 게 새만금 간척 사업입니다. 간척 사업과 그리고 수혜구역 면적이 약 3,000헥타 이상의 수혜구역을 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을 대단히 종합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로가 잘 정비되는 이 경지정비 사업, 그 다음에 농촌용수개발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농업용수만 공급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쓸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생활용수도, 공업용수도, 환경용수도 다 포함한 농촌용수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용수 관리,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수리 시설을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개보수 사업과요. 그리고 농지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관계를 한 이후에 과다한 물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배수하는 배수 개선 사업, 그리고 농업용수 수질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수질 등급은 4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농지은행 사업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농업 인력 육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2030 세대 그리고 창업농, 청년농 이러한 그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창업농, 청년농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농지를 임대해주고 제공하는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고령농에 대한 생활 보장, 이 부분은 농지연금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주로 주택연금이 있지만은 농촌에서는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가 경영 안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시골에 가면은 저 집에 막 장비들이 막 되게 농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이게 다 빚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농가 경영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악화돼서 파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농지를 매입을 해서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그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를 자기가 고스란히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경영회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지역개발 쪽인데요. 농어촌 지역 가치 증진을 위해서 이제 농어촌 지역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개발 부분은 권역 단위 여러 개의 이제 리 단위를 묶어서 권역 단위로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읍면 중심지를 해서 이제 농어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편의 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 수산 기반 정비 조성이라고 해서 현재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어촌 뉴딜 300이라는 그 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그 인제의 토소고정 연구센터 건립에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 홍천에서는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말씀드려야 되나 싶은데 사실 여기 토목회사에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까 앞에 설명 쭉 들으면서 조금 이게 고민이 많이 되겠구나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촌과 도시가 상호 이제 자매 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교류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분야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현재 해외 에너지 수탁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은 농촌공사가 갖고 있는 생산 기반 전기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그리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에너지 부분에서는 재생에너지 저희가 이제 태양광과 특히 이제 수상 태양광 부분 그리고 풍력 이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일반 그 수자공사나 한전에서 수력 원자력에서 갖고 있는 댐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는 소수력 발전으로 낙차가 작아서 소수력 발전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공무원들이 전문 그 기술 부분이 이제 부족하거나 인력이 딸려서 공사에다가 의뢰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사업 규모는 연간 약 한 4조 5천억의 예산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 분야에서 약 1조 1천억 원, 그리고 농촌용수 시설물 관리에서 1조 1천억 원, 농지은행 분야에서 9천억 원, 그리고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에서 1조 원, 그리고 해외 에너지 수탁에서 약 4천억 원의 예산을 연간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성격은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세부 사업은 자료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어떻게 인력이 운영되고 있냐? 먼저 조직은 본사의 5분의 이사님 아래 28개의 처실을 두고 본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방은 농어촌연구원, 인재개발원, 농어촌 자원 개발원에서 3개 원이 운영되고 각 도단위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본부에 93개 지사, 이 지사는 주로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새만금 간척이라든지 이 혁신도시가 이제 개발되면서 농진청, 수원에 있던 농진청이 이전했던 그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분야에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행정 분야, 토목 분야, 기계, 건축, 전기, 지질, 환경, 전산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체 인원은 약 6,3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용 수로가 포함되어 있는 이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 어떻게 사업 변천이 되어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50년에서 60년대입니다. 이 50년대는 전후복구와 재건에 집중해 왔습니다. 사실 이때는 뭐 전쟁 이후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극심한 식량난 해결책으로 수리사업 재건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많은 원조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단일 수원고, 뭐 저수지를 하나 만들면 한 개 수리 조합을 만들고, 뭐 큰 보를 만들면 한 개 수리 조합을 만들고, 이런 식의 단일 수원고 위주로 수리 조합을 결성했었는데 60년대 들어서면서 사업 제도를 정비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범국민운동 차원의 개간 사업을 단임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비 사업이 이때 시작되기 됐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단일 수원공 위주에서 행정조직 단위, 한 개 군 단위의 이제 수리조합을 만들어서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농업토목 분야의 가장 전성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요. 이때는 농지개발, 생산기반 정비 사업의 기반을 좀 정립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및 간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요. 그리고 농업용수와 배수개선, 개보수 사업비가 전액 국고로 전환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저수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수혜민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만들었었는데 이때부터는 전액 국고로 그런 수리시설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해서 기반정비 사업을 투자를 확대했고요. 그래서 대구의 경지 정리, 기계화 경장로 확포장 사업들을 신규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박기반 정비 사업도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빨갛게 마킹을 해놨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서 드디어 이제 환경 친화적이라는 공간 준비 개념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인공수로를 쭉 놓다 보니까 이 인공수로로 해서 이제 단절되었던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사업 대상지가 어디냐 이런 것들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농업용 수로가 도대체 어떤 것이 농업용 수로냐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농업용 수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용수로와 배수로. 용수로는 이제 용수원으로부터 물을 농경지까지 보내는 수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관계하는 수로. 그 다음에 배수로는 농지에서 발생한 잉여수나 불효수를 배수하는 수로. 농지에서 불필요한 물을 빼는 거죠. 그래서 용수로는 용수원으로부터 간선, 지선, 지거로 해서 경작지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배수로는 거꾸로 지거, 지선, 간선으로 해서 경작지로부터 최종 배수하는 데까지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로 조직은. 그럼 여기에 어떤 구조물들이 있느냐? 구조물들을 보시면 이제 저게 과연 친환경 정비가 될까? 차단 시설이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가장 예전부터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직선화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게 경지 정리가 된 이후에 이렇게 직선화되어 있는 거지 그 전에는 꾸불꾸불한 이제 토공수로였겠죠. 토공수로. 그 다음에 이거랑 대변되는 게 이제 콘크리트 개거. 이런 개거를 도움으로 해서 작은 동식물의 이동을 좀 단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거. 그 다음에 이 잠관이라고 해서 도로나 하천을 수로가 건너가야 되는데 그 건너가기 위한 시설로 역사이폰이라는 개념도 도입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로교. 수로교도 그 경지는 저지되고 수로가 지나가야 될 높이는 또 어느 정도의 구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구조물이고요. 낙차공은 수로 용수로에서 물을 취소하려면은 유속이 너무 빠르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속을 일정 속도로 낮추기 위해서 설치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간선수로, 지선수로, 지거수로마다 단면이 크고 작아지니까 유속을 기울기를 이제 좀 점점 급하게 만들거든요. 유속이 좀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한 3,000분의 1 기울기, 지선수로는 1,000분의 1, 지거는 500분의 1 정도로 이제 기울기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낙차공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 급류공도 약간 그거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분수문은 수로에서 수로로 넘어갈 때 분기시켜주기 위한 수문입니다. 그리고 이 분수문과 대부분 제수문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얘가 열어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원활하게 위해서 앞부분에 이렇게 막아주는, 제수해주는 것을 제수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에는 외부에서 배후 유역에서 어떤 홍수나 이런 것들이 유입됐을 때 수로를 범람을 해서 경지에 침수가 되지 않게끔 하는 이 방류 시설인 방수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역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수로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도수 터널을 넣어서 유역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농업용 수로 친환경 정비 과연 어떻게 왔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용 수로는 용배수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용배수로의 친환경 정비는 저희가 이제 보는 친환경 정비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리시설물, 용배수로의 공학적인 안전성을 유지해야 되고 생태계 보존과 농촌 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정비가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김원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이치수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경관으로 넘어서 경관에서 이제 생태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2단계에 지금 그치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기반을 고려한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친환경 정비에 대해서 눈을 떴느냐?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용수 공급과 홍수 위험 대비를 위해서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인간의 편익 위주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농촌 지역의 생태계 파괴와 그 파괴가 인간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각성하게 되면서 좀 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비는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학문적으로는 1990년대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수로 정비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수리시설의 친환경적 설계 및 시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기준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은 먼저 수리시설은 이수와 치수 기능의 본연의 기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이 시설이 설치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것 이외에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어떤 기능들이 있느냐? 경관, 수질 정화, 생태, 침수 이거는 그 수로가 지나가고 위치한 여건에 따라서 조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가지가 전체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한 가지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로의 기본 기능은 유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 어메니티를 창출해야 된다. 그리고 농촌 관광과 연계되는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 법은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생태통로가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환경친화적 농촌 정비 사업 설계 지침을 저희가 2002년에 만들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으며,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 계획 설계 기준에는 2008년도에 친환경편이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시면은 이제 자연 친화적이고 역사 유적 등의 인문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계획한다. 사실상 그 토목 엔지니어가 이렇게 구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마을 주민들 참여를 많이 시킵니다. 여기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 여기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협의를 해서 결국은 그 설계안을 도출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 구간을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상 구간을 이제 1km를 잡았다 그러면은 상류, 중류, 하류에 어떤 공법을 적용할 거냐라는 것들을 좀 논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로 보시면 영광 오동지구라고 해서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눠서 식생블록, 곤충 소식블록, 그 다음에 식생매트 보안공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좀 굉장히 단순하죠. 이게 인공수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존에 자연수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생태, 살고 있는 어종이 뭔지부터 이제 조사를 했었어야 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고 인공수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어메니티 부분이 좀 다 가미될 건데요. 그 하천변 또는 경지를 통과하는 구간에서는 영농의 지장 주재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원하는 공간을 조성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절지, 팜폰들을 중간에 계획을 해서 그 부분이 일종의 어떤 주변 생물의 서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비오톱을 조성해서 수서생물 피난처를 만들고 농과 수로, 수로와 늪지를 연결하는 생태 환경을 조성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인공수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가면은 휴경지가 요즘 많이 있는데 이런 휴경지를 이용해서 수질 정화용 인공습지를 만드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통과 구간은 주로 이제 어메니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로의 다각적 이용 방안과 경관에 특히 유의해서 계획한다라는 저희 설계 지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을 통과하다 보니까 마을 분들의 안전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대책은 반드시 넣고 경관을 고려한다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경사면의 통과 구간은
아무래도 산지 쪽으로 가면은 그 생태계에 좀 더 접근이 돼 있잖아요. 마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개그에 들어간 양서류나 작은 동물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탈출로의 설치 기준은 30m 이내에 한 개소씩 설치할 수 하라는 법적 기준을 갖고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 설치로 단절되는 구간에는 생태다리, 유도로 등의 생태환경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지만 저 부분은 아직까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용수로에 시공된 사례인데 주로 이 탈출로하고 등선로들이 대부분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른 어떤 특이한 시설은 사실 보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럼 배수로는 어떻게 하냐? 배수로는 좀 그 시설을 다각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배수로는 용수로보다는 좀 규모가 아래쪽으로 가면 커지다 보니까 배수로에서는 이제 뚱마루 폭을 2m 이상을 해서 산책로나 자전거 길로 조성한다 이런 지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수로 폭이 이제 뚱마루에서 수로까지 내려가는 거는 좀 그 채수 공간 개념을 적용을 해서 돌계단을 나와서 밑에까지 내려가고 이 위험하지 않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 배수로의 경우는 이 징검다리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좀 더 물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주 송삼지구의 배수로에서도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어떤 공법을 적용하고 있느냐. 이 공법이 뭐 상류에는 반드시 이런 공법, 중류에는 이런 공법, 하류에는 이런 공법을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한 가지의 사례고 그 여건에 맞춰서 주민들이 우리는 목재를 많이 쓰는 것을 원한다. 우리는 뭐 돌로 많이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배수로의 저희가 이제 정비 사례인데요. 주로 생태블록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태블록은 결국은 어떤 하류의 어종을 상류로 끌어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공수로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파충류나 뭐 곤충 서식지 같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친수공간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친수공간 부분은 사실 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수로 정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기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친수공간 시범 사업들이 있어서 여기에는 보면 이제 생태수로, 운동공간, 쉼터, 산책로 등의 이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수면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수로가 지나가는데 그 기존 수로보다는 원래는 수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수로에서 옆으로 아까 저기 황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궁치처럼 이렇게 빼서 약간의 연못 같은 형성을 해주고 공간으로 수변 공간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그리고 이 기존 수로 옆에 수로 사면은 돌로 붙이고 반대편은 데크를 깔아서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가 시범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은 농어촌공사에서는 이거 하는데 얼마나 돈을 쓰고 있냐? 아까는 4조 5천억이라는 연간 매출을 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적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농어촌공사 자체가 농업토목 전문회사다 보니까 생태회사가 아니라서 쓰고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매년 용배수로에 투입되는 예산의 5% 내외를 친환경수로 정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약 6개년에 걸쳐서 집행된 예산을 보면은 연평균 약 70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었고 친환경 생태수로, 어도, 양서류, 등선로 그리고 수로교의 경관계에서까지 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친환경 생태 수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이 친환경 정비를 하려고 하면 뭘 고려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 이게 토목기술자 입장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주변 생태계랑 연결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생태계는 주변 생태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오류는 배수 간선이 하천으로 연결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수소곤충은 인공 수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식처 제공 그리고 양서류와 파충류 등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수로로 빠져들었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등선로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정비를 할 때는 재료가 중요한데 어떤 재료를 쓸 거냐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보통 이제 사면 부분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생을 어떤 걸로 할 거냐 그러면 소재는 어떤 걸로 쓸 거냐 목재나 돌 재료, 석재를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이 이외에 일반적인 토목 재료지만 변형을 시켜서 좀 더 친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변형 소재는 어떤 것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식생재료 같은 경우는 수중의 질소인들을 흡수해서 수질 정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배수로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쓰입니다. 배수로에는 상류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용수로는 관계기에만 거의 5월에서 9월 정도까지만 물이 흐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이 생태계가 사실은 쭉 이어서 보존되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은 배수로의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도 있고 자체 관리되고 있는 농경지에서 빠져나가는 물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유량의 변화는 있지만 물은 흐를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소재는 어떤 소재를 쓸 건지 그리고 공급을 받는데 이제 어떤 시공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재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는 어떻게, 석재는 딴 데서 돌을 깨서 오기보다는 그 인근에서 자연 훼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석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토목 재료들은 그 이용 목적에 따라 이제 형태를 변형시킨 것들인데요. 사실상 소재 특성상 완전한 생태계 복원에는 한계가 있다. 생태계를 완전히 이렇게 재현할 수는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일반적인 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근데 일반 토목 재료로 쓰고 있는 어소 블록, 그다음 식생 콘크리트 블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수로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용수로는 저희가 이제 관계수를 보냈을 때 원하는 만큼의 물이 경작지까지 가야 되고 배수는 저희가 생각했던 그 통수능을 유지하면서 홍수나 이때 안전하게 물이 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어떤 식생의 성장이 과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수로를 관리하다 보면 아까도 황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하천에 가보면 쓰레기가 오물이 투기돼서 쓰레기가 버려져 있지만 누군가 치우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배수로에 풀이 자라 있고 이러면은 그 지나가는 분들이 뭔가 오물을 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깨끗하게 되어 있는 데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시골 농촌으로 가다 보면은 주거 가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하수 차지 관료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생활 오폐수가 자연스럽게 어디가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걸 어디가로 흘러 들이냐면은 수로로 저희 농업용 수로에다 그냥 관을 꽂아서 배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어떤 이 하수 차직관을 설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그 예산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제 아까 한 박사님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걸 쭉 듣다 보니까 저희는 또 이 수로의 이런 친수 공간이라든지 뭐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로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에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춘천에서 보면 원창저수지를 가시면은 원창저수지가 뚝 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그 재정 부분에 넓은 캠핑도 가능한 그런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은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은 마을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이제 소득원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드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 유지 관리가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약간 의타적인 그런 사고를 좀 하고 계신지 행정에서 해줘야지 이걸 왜 주민이 하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친수 공간이라든지 그 어떤 쉼터로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물단지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 관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참 약간은 부족하지만 농촌공사가 이렇게 수로에 대해서 친환경 정비를 이제 접목을 하고 왔는데 이게 좀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제안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친환경 정비 개념이 도입되고 있지만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된다.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만약에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수리시설이 갖고 있는 수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친수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또 수반된 그 유지관리는 지자체와의 관계로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수리시설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훼손해서는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과 안전 등을 고려해서 친환경 정비를 실시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친환경 정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환경을 살리면은 이게 그 결과가 사람한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설계 단계, 계획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우리 마을은 이러한 수로 형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꾸며나가고 싶고 유지 관리는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이 정비 목적과 개념을 인식시키고 이 사업에 완료된 후에 유지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농업 기반 시설의 친환경 정비는 궁극적으로 농촌 마을의 종합 개발과 녹색 관광을 위한 농촌 마을 어메니티 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친환경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농업 기반 시설 정비는 농촌 마을 종합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로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게 마을을 통과하는 수로는 콘크리트를 깨고 석재나 목재로 다시 단면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친수 공간을 조성을 해서 마을 분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